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내 또래는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손주들의 손주가 내 나이를 가늠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교수님,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멈추지 않았을 뿐이요. 많은 이들이 늙음은 주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늙음은 주름이 아니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두 다리가 멈추는 순간 생각이 굳고 마음이 굳고 결국 삶이 굳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려놓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전쟁의 포화를 피해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산과 들을 헤매던 시절 우리는 살기 위해 걸었습니다. 그때는 철학을 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혹독한 세월이 내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자는 살아남고 멈춘 자는 사라진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요즘 50대, 60대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이지요.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몸이 먼저 늙은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먼저 물러난 것입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지만 건강 수명은 그보다 10년 가까이 짧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시간의 길이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며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하던 날 많은 이들이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편히 쉰다는 말 속에는 은근한 정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단을 떠난 다음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 동네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나는 걸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내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질까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기억이 흐려질까봐. 그러나 그 두려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인간은 가난보다도 무력함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는 병원에서 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병 자체보다 더 빨리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었습니다. 반면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복도를 오가려 애쓰는 노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남아있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늙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덜고 남의 시선을 덜고 오직 내 발걸음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만보계를 채웠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소파에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니라 의지가 먼저 굳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굳으면 인생은 빠르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105해를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나는 또 걸을 것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늙음은 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멈춤에서 옵니다. 그리고 멈춤은 선택입니다. 내가 90을 넘겼을 무렵 한 제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루실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취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만 나는 건강이야말로 인생의 바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병실 창밖만 바라보는 이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두 다리로 산을 오르며 환하게 웃는 이들,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빌딩을 가진 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했다는 소식, 혹은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매일 한강을 걸으며 활력을 유지하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 나는 단언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이 다소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본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토대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쌓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나는 이 문장을 젊은 시절에는 다소 과장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90을 넘기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은 노년기에 가장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는 시기가 생애 마지막 몇 년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모아 노후를 준비하지만 정작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쓰입니다. 나는 이것을 보며 늘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젊을 때 재산을 불리기 위해 그토록 애쓰면서 정작 몸을 지키는 일에는 인색했을까?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0대에 연구와 행정 업무로 밤을 새우던 시절 나는 몸의 신호를 자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잠시 빌려 쓰는 집이라는 사실을. 집이 무너지면 그 안의 사유도 명예도 사랑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 나는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걷기, 점심 식사 후 1시간, 저녁 무렵 30분,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발로 느끼며 걷는 시간은 내게 의무가 아니라 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정돈하는 의식 말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통장 잔고는 확인하면서 오늘 당신의 다리는 확인했습니까? 다소 엉뚱하게 들렸겠지만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것은 연금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 화장실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요즘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체적 자유가 없는 경제적 자유는 절반짜리 자유에 불과합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탈 수 있어도 계단을 오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혼자 신발을 신고 벗습니다. 이 사소한 행위가 내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루를 밝히는 작은 태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입니까? 그냥 편히 쉬는 게 낫지요. 그러나 편안함이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안락은 근육을 녹이고 근육이 녹으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이 사라지면 삶은 급속도로 좁아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지만 결국 내가 배운 가장 단순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돌보면 보답하고 방치하면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허벅지는 단단합니까? 아니면 의자에 오래 앉아 흐물거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제안입니다. 건강은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축적입니다. 나는 재산보다 다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통장보다 걸음을. 그것이 내가 105해를 살며 얻은 결론입니다. 내가 70을 막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생 강단에 서 있던 내가 교단을 떠나자 아침이 길어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전화벨도 뜸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한쪽으로 멈춘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고통 속에 삽니다. 성취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분명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사라진 뒤입니다. 책임이 줄어들고 목표가 사라지고 긴장이 풀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고통이 우리를 흔들고 늙어서는 권태가 우리를 잠식합니다. 고통은 시끄럽지만 권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용하기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은퇴 이후 남성의 우울감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점에 자존감이 크게 흔들린다고 하지요. 나는 이것을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얼굴들로 기억합니다. 내 동료 중 한 분은 고위 공직을 지내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좋은 안마의자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렸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오늘을 살아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권태는 시간을 죽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할 일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지만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하루가 흘러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기분. 이것이 권태의 본질입니다. 나는 그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걸었습니다. 아침에 동네 골목을 한 바퀴, 오후에는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면서 나는 사소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어제 피지 않았던 꽃이 피고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지고 구름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놀라운 것은 걷고 돌아오면 하루가 비어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땀이 조금 배어있고 다리가 묵직합니다. 그 묵직함은 나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너는 움직였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나는 학자로서 이런 자료를 신뢰하지만 동시에 경험으로도 압니다. 걸은 날은 잠이 깊고 걸지 않은 날은 생각이 탁해집니다. 권태는 머릿속에서만 커집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면 생각은 분산됩니다. 발걸음의 리듬이 마음의 파동을 정리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복잡했던 고민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빈곤이 아니라 무료함이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힘듭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하루는 더 잔인합니다. 인간은 쓸모를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해내셨습니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시간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의 성취입니다. 나는 105이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작은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도 걷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나를 권태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태도는 생각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움직임에서 나온다. 태도는 권태가 찾아오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신발을 신고 문을 여십시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권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걸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채우는 힘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93이 되던 해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전쟁통에도 가난한 유학 시절에도 교수 임용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은 이상할 만큼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나를 짓눌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요일 것입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병상에 눕고 자식들은 제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 사람은 스스로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공원은 적막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사각거렸고 먼동이 트며 하늘이 옅은 푸른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니구나.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지만 고독은 충만해서 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 하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는 그 새벽의 걸음 속에서 아내와 나눈 수십 년의 기억을 차분히 꺼내어 보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자연 속에서 고요 속의 힘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나무는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늘은 내 직함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허락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관계의 숫자에서 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서 옵니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과 토론하며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은 늦게 배웠습니다. 걸을 때 비로소 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걸으면 남의 보폭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 숨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도 되고 생각이 복잡하면 조금 빠르게 걸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요즘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젊을 때는 역할이 많아 고독을 피합니다. 그러나 노년은 역할이 줄어드는 대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면 외로움이 되고 받아들이면 고독이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숲길을 걷는 노인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에는 쓸쓸함보다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시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걸음을 지켜냅니다. 나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혼자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나는 혼자 걷는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아직도 따뜻한 불씨가 남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연은 거대한 스승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내면입니다. 그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고독입니다. 오늘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잦아든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직함도 명예도 경쟁도 그러나 혼자 걷는 시간만은 끝까지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어른으로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00살을 넘기고 나서야 나는 한 가지를 더욱 또렷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끝까지 지탱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자식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생각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을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97살에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옆 병상에는
나보다 10살이나 젊은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식사도 건성으로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살았지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때 산소 마스크를 낀 채로도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복도를 조금만 걷게 해주시오. 몇 걸음 떼는 것조차 숨이 찼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 다리가 움직일 때 내 마음도 함께 일어선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보행은 뇌의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분 이상 걷는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100년 넘게 몸으로 체험해온 사실이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꺼지면 생각도 흐려지고 생각이 흐려지면 의지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가 주저앉으면 마음도 주저앉는다. 반대로 다리를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우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 일어납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계신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보조기를 붙잡고 복도를 오가려 애쓰는 분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한 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가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꺾이는 순간이 진짜 붕괴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그 모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험의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젊은 날이 모험이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다면 노년의 모험은 자신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신발을 신을 때 작은 의식을 치릅니다. 허리를 숙이고 끈을 묶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걷는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내 하루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낡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단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나무가 더 깊어지듯 우리의 세월도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 걷지 않으면 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단지 나이를 먹을 뿐입니다. 낡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50대도 60대도 어쩌면 70대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집 앞 골목이라도 좋고 공원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이 땅을 딛는 순간 생의 의지가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자극이 종아리를 타고 허벅지를 지나 심장과 뇌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신호는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105해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대를 건너왔지만 끝내 나를 지켜준 것은 한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걷는 일. 부디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떠받치는 존엄한 인간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내일도 걸을 것입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